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0% 수준으로 거의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2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1,6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 은행, 보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2,500 중반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들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가 좀 골고루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8%까지 치솟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라인 다지고 반등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N자로 상승 출발을 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제 꾸준히 지금 연 중반부터 해가지고 연 1월 중순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힘이 붙어 주었고요. 오늘 이제 1조 가까이를 매수해주면서 확실히 좀 힘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좀 떨어진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세를 더해서 좀 같이 코스피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700 후반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이제 쭉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좀 했지만 여전히 이제 코스닥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하락세를 멎을 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좀 이 바닥 라인을 형성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기술주들이 완벽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썩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갈 만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짝 꺾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FOMC에 대해서 그 금리 인하를 꺾어버리는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발표가 나오면서 해외 증시도 지금 미국 나스닥 다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코스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은 1335원으로 오늘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300원 중반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디디면서 계속 형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며칠 더 살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한 김에 바로 이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FOMC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요.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3월 인하 가능성이 낮다.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일축시켰고요. 1분기에 조기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PCE 지표가 좀 좋게 나왔긴 했지만 CPI 지표가 다시 높게 나올지 혹은 PCE 지표가 한 달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화되었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이 금리 인하를 늦추면서까지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2분기에는 좀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로 인해서 다음 달 CPI 지표라든지 그다음
PCE 지표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그런 인하에 대해서 발표가 될 거고,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히려 또 선물 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일축을 해버리면서 좀 기대감이 꺾여서 전날에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네, 강하게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1분기에 금리를 떨어뜨리든 2분기에 금리를 떨어뜨리든 시작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도달하는 그런 이 금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높이 유지되고 있는 이 고금리가 꺾일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증시들이 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지금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한 0.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고하게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막상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크게 올라갈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3.94%까지 오늘 이제 0.4%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채권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 자산으로의 그런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그런 지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 차익 실현 금액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죠.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특히 이제 수익률이 좀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네, 계속 이제 높은 실적을 내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이제 좀 많은 종목 이 금액들이 유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KB증권이라든지 그런 배당금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오늘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국채금리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반등한다. 그럼 국채 가격이 왜 반등하느냐? 금리 인하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제 국채가 반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있을 그런 대선에 대해서 네, 국채 발행을 이제 줄이는 그런 당이 우세를 한다면 네, 그런 이제 국채 가격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점점 메리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0원 하락해서 0.4% 하락했고요. 15,3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제 1.8%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동시호가에 좀 이제 많은 매수량이 집중되었고 거기 2.8%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상승분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상승분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이제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을 시키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또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별 거래량도 마찬가지 190만 주로 어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 거래량이 지금 의미 있게 계속 붙어주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동시효과에 몰린 거래량, 특정 이제 만기 관련된 그런 거래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네, 추가로 이제 이 거래가 진행되었을 때 거래량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1,000만 주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가격 자체가 뭐 어떻게 변동을 하던 간에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뭐 오늘 여전히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근처에서 또 한번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왔고 뭐 근처에서 네,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1선, 61선, 5일선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음운구름에 지금 이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윗단에 이제 그런 벽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운구름을 벗어나서 양운구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기 더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지겨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구간, 비슷한 이제 가격을 형성해서 크게 움직일 듯 말 듯 하면서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뭐 움직일 만한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1선을 뚫고 나간다면 드디어 이제 이때 이제 블록딜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을 돌파해서 좀 이제 우상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121선에 대한 그런 저항선을 내주지 않은 채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흐름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9만 7천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9만 9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13만 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대부분 물량을 뱉어냈고요. 보험 투자 3만 4천 주, 투시는 변화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는 2만 6천 주 매도하면서 뭐 사실 크게 많이 매도했다라고 하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의 그런 단기적인 물량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뱉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원에 보시면은 오늘도 메릴린치가 매수를 했고요. 메릴린치가 19만 6천 주를 매수했고 신한증권은 29만 주 매도하면서 또 반대되는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매도를 하고 메릴린치가 그 물량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또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636만 주로 어제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4천 주 정도 감소했고요. 뭐 이틀 정도 더 봐야 되겠지만 이 감소세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이제 남은 물량을 또 어떻게 상환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메릴 린치에 대량으로 이제 물량을 교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도 29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연속으로 대차잔고가 줄어들면서 2,36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뭐 전에 있던 그 가격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수량이. 그래서 크게 뭐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는 외국인 추정 물량이 18,000주에서 24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조금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결국에는 24만 주를 매수하면서 어제도 많은 물량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28%까지 지분을 높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MSCI 관련된 그런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SG 관련해서 지금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의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은 그냥 단기로 들어와서 단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릴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무적인 그런 지분 상승이 좀 보이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좀 올랐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약하게 보이면서 좀 이제 좀 홀로 배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좋은 자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수렴 구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소식에 의해서든 한번 움직일 만한 그런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유입이 분명히 이제 결실을 맺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온 기간보다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기다리면서 오르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우리의 예상 범위 안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격대를 형성할 때 분할해서 매도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5,000원대이긴 하지만 금방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2만 원대는 충분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3만 원 이상 가격대는 결국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코 관련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 원전 소식이 아침부터 이제 들려왔고요. 자, 체코 원전 수주가 청신호가 되었다. 그래서 30조 규모라고 하고요.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2파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이 탈락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2파전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수주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합니다. 사업 규모가 이제 원전 한 기에서 4기로 이제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가 3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또 이제 또 원전 잭팟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떨어뜨리고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1대1로 붙게 되는 상황이 왔고요. 4월 15일까지 한수원과 EDF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새 입찰 제안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체코 정부는 한 달 내에 평가를 끝내고 6월에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기간이 밀린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 달에 업체 평가를 마치고 3월 달에 정부의 결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4월 15일까지 새로운 입찰서를 내야 되고 그때 6월에 다시 평가를 하고 5월에 평가를 하고 6월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지면서 원전 한 기에서 4기로 이제 확장을 시켰고요. 원래 체코도 두쿠바니 한 기에서 뭐 테밀린 원전에다가 두쿠바니 플러스 해가지고 총 4기까지 원래 검토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쿠바니 지역에 4기를 2기를 하고 이제 테밀린 지역 2기를 이제 같이 발주를 내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요 4기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진행하면 한 기에 대한 단가가 싸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 원전 수주 사업비가 증가를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체코어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작년 11월 말에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체코 공영 라디오 방송사 라디오 주르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체코 원전에 입찰한 새 업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조금 문제로 잡히고 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프랑스 EDF는 건설 역량이 리스크로 꼽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건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체코 라디오 쪽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재무의 안전성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원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비용이 늘면서 경영난에 빠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제된 이유도 법적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걸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배제를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프랑스 두 개가 남았는데 프랑스에 대해서도 이제 원전 사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EDF와 프랑스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원전을 적시에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요.
프랑스 정부는 EDF에 두코바니 원전과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 내부에 수많은 원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지금 힌클리 포인트 C, 사이즈웰 C 요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이제 검토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자금 문제로 굉장히 이제 영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EDF가 이제 거기에 두코바니까지 하고 최근에 이제 인도 원전까지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원전 프로젝트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리스크를 삼았고요. 근데 이제 단가도 프랑스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 기를 입찰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력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기로 이제 입찰을 다시 바꾸게 되면서 그럼 내기에 들어가면서 단가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얼마 전에 1월 초인가요? 네, 그때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EDF CEO와 함께 체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ERP 건설 제안을 현황을 시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기보다 네 기로 건설했을 때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금 8일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1월 25일에 체코 총리가 네 기에 대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기를 했고요. 그렇게 지금 2월 1일에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체코가 프랑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프랑스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수원이 리스크로 제기되었던 점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런 소송 이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 지적 소송권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진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 문제를 걸어서 우리나라 수출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를 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아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소송했던 그 항소 재판이죠. 재판도 기각을 했고 거기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건설 공기를 지키는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코 내에 현지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를 비롯해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수십 년간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코 내에 그런 이제 제조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협력 체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은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프랑스가 이제 부탁해서 내기로 이제 입찰을 요청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낮춰서 겨우겨우 이제 단가를 맞춰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일찌감치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단가가 이미 낮았고 이번에 내기까지 하면 추가적인 단가 하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설 공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무난하게 이 수주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우리나라가 무난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겠지만 이 주가를 움직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수주 소식이 확실하게 들려와야 주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월까지는 이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6월쯤에 또 국내 시장도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안 발표는 지금 2월 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고준위 방패법도 이제 통과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원전을 몇 기까지 지을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도 신규 건설을 하고 국외에서도 신규 건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폴란드 원전까지 퐁트누프 원전까지 확실히 도장을 찍는다면 올해는 뭐 수주를 거의 다 했죠. 끝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큰 수주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체코, 폴란드 했기 때문에 수주를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수주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주전에 참여하고 그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국내에 대한 그런 기업들, 그제? 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일감이 필요한데요. 그 일감이 신한울 3, 4호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 신한울 3, 4호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 관련된 제조업들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지금 수출을 하기에도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청산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해외에 힘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기술력을 토대로 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뭐가 맞고 이렇게 정쟁을 계속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에 포함된 기업들을 좀 이제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수원도 이제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아야지 유럽 수출이라든지 중동 수출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또 공기업 입장에서는 한수원이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술력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경쟁을 이기면 결국에는 유럽 수출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고준위 방패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차세대 원전 기술 SMR에 대한 준비를 우리나라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사업화에 대한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SK,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대기업과 우진 그다음에 뭐 사무기계 이런 기업들과 또 대표들이 참석해가지고 SMR에 대한 전망과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독자 노형을 개발하는데 이 본격적인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전을 개발하고 ISMR을 개발하고 캐나다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쪽에 이제 우리도 수출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 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 원전은 이제 크기도 크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지역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한 1000분의 1 크기의 1000분의 1은 아니죠. 아무튼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작은 크기의 안정성까지 이제 1000분의 1, 1000배 더 높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센터, 그죠? 반도체 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좀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체 에너지 소비가 높다라고 해도 사실 지역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따져보면 그런 제조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 아마 소비 전력이 당연히 높겠죠. 일반 가정집은 뭐 별로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만들어서 일반 가정집 쪽에다가 몰아주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은 재생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 에너지원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뭐 좋겠죠. 자, 그래서 한시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효율적인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 쪽에 수주가 이제 비상등이 걸렸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현지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 지역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중동 지역 국가들이 현지화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들은 정보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제 사우디 투자부 RHQ 파트너십 디렉터는 이 RHQ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필요하고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곳은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이 세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 지금 투르크인가요? 투르아크 쪽에 주단조 공장을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분 투자를 같이 진행해서 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본부가 있죠. 그래서 그 공장을 통해서 네, 많은 주 단조 소재를 생산하고 그런 앞으로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서 네, 창원에서 생산하듯이 사우디에서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만큼 아주 많은 프로젝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기자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큰 주단조 이 공장까지 지어줬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발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완공일이 1월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도 한 그 중동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올 6월부터는 진짜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소식들도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긍정적인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이 뉴스케일 파워 기업도 주가가 계속 이제 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SMR에 대한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네, 이런 소형 모듈 원전, 뭐 그다음에 대형 원전, LNG, 뭐 수소 이런 쪽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